안녕하십니까. 한국디카시 연구소 대표 이상옥입니다. 이번 강좌는 파트 4로서 디카시의 지평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조론적 관점에서 디카시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이 구조론이라는 것은 작품 자체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서 존재론적 관점 혹은 객관론적 관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문열의 장편소설 시인에는 백령과 지홍이 시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주 흥미롭습니다. 이 부분이 좀 길긴 하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임금을 위해 피고 새가 스승의 은혜를 기려 울던가, 구름이 다스리는 자의 잘못에 따라 일고 비가 다스림 받는 자의 원망에 따라 내리던가, 노을이 을을 위하여 곱고 달이 예를 위해 박던가, 꽃지는 봄날의 쓸쓸함이 오직 나라를 위한 근심에 쓰이고, 입지는 가을밤의 스글픔은 오직 어버이를 애통이 여김에선가 하오면 어르신 내의 시는 어떤 것입니까? 제 값어치로 홀로 우뚝한 시, 지자에게 빌붙지 않아도 되고 학문에 주눅이 들 필요도 없다. 가진 자의 눈치를 살피지 않아도 되고 못 가진 자의 정오를 겁낼 필요도 없다. 오름의 자로서만 재려해서도 안 되고 참의 저울로만 달려해서도 안 된다. 홀로 갖추었고 홀로 넉넉하다. 시인에게 시란 시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고 시로서 명예나 돈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홍은 시를 존재론적 관점에서 보는 것이죠. 시라는 텍스트 자체가 목적이고 초점이 되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이 구조론이라는 것은 바로 객관론적 관점을 말하는 것으로서 작품의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이나 시인이나 독자를 배제하고 작품 자체를 자족적 텍스트로 보는 그런 구조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작품 자체가 하나의 행식이거나 구조로서 스스로 존재한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시는 시인의 산물도 아니고 세계의 산물도 아니고 또한 독자와의 관계에서 파악되는 것도 아니라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시 텍스트는 하나의 유기체이거나 자율적인 기호로 파악되는 것입니다.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감흥을 디카로 찍고 은술하는 디카시도 자족적 텍스트로 볼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요. 시인이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에서 느낀 시적 감흥을 그 자체를 날씨로 볼 만큼 디카시는 자연이나 사물에서 시적 행상을 포착해서 그대로 찍고 날 언어로 표현하는 방식이어서 대상과 작품을 분리하는 것이 사실은 좀 불가능한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더라도 디카시 역시 시라는 예술이기 때문에 영상과 문자의 멀티 언어 텍스트로서 자족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분명한 대상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찍고 시인의 주관적 감흥을 문자로 정직하게 표현했는데 결과적으로 본래 대상의 어떤 그런 간섭적 의미는 지워져 버리고 대상이 오히려 지워진 상태에서 작품 자체가 하나의 자족적 텍스트로 존재하는 디카시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새롭게 드러난 자족적 텍스트성이야말로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사물의 본질적 국면일 수도 있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사적인 어떤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2016년에 창신대학에서
중국 정주 경공업대학으로 자리를 옮겨서 중국에서 2년 남짓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나라는 하나의 어떤 텍스트가 한국에서 중국으로 옮겨지면서 어떤 새로운 텍스트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벌써 그 옷차림부터 달라졌는데요. 한국에서 있을 때는 강단에 있을 때 양복을 입고 아주 정장 차림으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중국에서는 아주 자유로워서 청바지에 남방 하나 걸치고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국에서는 제가 사회적 체면이나 또한 한국적 전통이라는 어떤 그런 관점에서 교수라는 존재는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객식에 얽매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어떤 외부적 텍스트, 즉 콘테스트라 그러죠. 거기에 갇혀서 제가 자율적인 어떤 존재가 되지 못했는데, 중국에서는 그런 객식에서 벗어나서 본래의 내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간 그런 어떤 느낌, 그래서 내가 자율적인 어떤 그런 존재가 됐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개인적 체험을 이렇게 디카시라는 어떤 그런 작품에 적용해 보면은, 디카시라는 자체가 대상을 어떤 하나의 시적인 것으로 끌어올리지만은, 그러나 그 대상에서 해방된 자율적인 어떤 텍스트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제까지 없었던 새로운 언어의 옷을 입힌 디카시라는 작품이 기존의 대상과 전혀 다른 새로운 텍스트가 된다는 것은 결코 낯선 국면이 아니라고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객관론의 입장에서 자율적 텍스트로서 존재하는 디카시 한 편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량 시인의 디카시 밑줄 치다라는 작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바다를 향해 던지는 질문 한 줄, 비릿한 문장에 끔뻑끔뻑 찍혀 있는 느낌표. 자, 이 디카시는 바다를 가로지르는 다리 위에서 여러 사람들이 낚시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하자는 낚시하는 그 장면을 낚시라고 표현하지 않고 바다를 향해 던지는 질문 한 줄이라고 이렇게 음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의 어떤 그 문장은 비릿하고 끔뻑끔뻑 느낌표가 적혀 있다고 말합니다. 낚시를 하는 이런 광경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드러나면서 이 작품은 대상을 잃어버린 자족적인 텍스트 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바다를 향해 낚싯줄을 던지는 것을 생을 향해 던지는 질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라는 생에서 던지는 질문, 그 질문은 왜 비릿하다고 이렇게 또한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고기가 걸려들면은 찌가 느낌표처럼 반응하는데, 그러니까 그 낚시를 할 때 고기가 딸려 올라오는 그 장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생의 비극성을 상기하는 것으로서 비릿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하자의 존재도 누구인지 드러나지 않고요, 철저한 익명성으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하자는 숨어서 거리를 두고 하자 개인의 언술이 아닌 것처럼 매우 객관적인 정황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자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객관적 언술로 드러내어 텍스트 자체가 정경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독자에게 말하는 방식도 아니고요, 그냥
텍스트를 드러내는 것으로 이렇게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문자의 멀티 언어 텍스트로만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대상과 시인과 독자는 후경화되고 작품 자체만 정경화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모방론적 입장에서는 대상 자체가 이렇게 정경화됐는데, 이 객관론적 입장에서는 작품 자체가 정경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족적 텍스트성이 강하게 드러난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 디카시도 어떤 대상을 찍고 언수를 하지만은, 그러나 그 대상을 잃어버린 자족적 텍스트가 얼마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김밀왕의 디카시 밑줄 치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디카시의 집행 네 번째 강의로서 표현론적 관점에서 디카시를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